어버이날 5만원 봉투 투. 친정엄마한테는 1000만원 명품백 아들 현금 영수증으로 복수했다. 이게 뭐야?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흰 봉투. 은박으로 감사의 마음이라고 적힌 그 봉투를 들여다보던 중년 여성이 고개를 살짝 갸웃한다. 옆에 앉아 TV를 보던 남편은 입꼬리만 슬쩍 올린다. 그냥 어버이날이잖아. 여자는 봉투를 열어본다. 얇디 얇은 5만원권 한 장. 그래서 이걸로 뭐 하라고? 남편은 아무 말이 없다. 손톱 끝으로 소파 쿠션을 살짝 만지작거리더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본다. 여자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어간다. 발 뒤꿈치로 끄는 슬리퍼 소리가 바닥에 질질 끌린다. 그 순간 남자의 눈에 떠오른 건 3일 전이었다. 아내가 친정에 다녀온 날 주차장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트렁크가 열리며 정갈한 쇼핑백이 모습을 드러냈다.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이번엔 제대로 하나 사드렸어. 생신도 있고 어버이날도 겹치니까. 그 쇼핑백 안에는 1천만 원이 넘는 명품백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가슴 어딘가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세금 다 떼고 나면 남는 월급 290만 원.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이자와 생활비, 아이 학원비로 허덕이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부모님 탓을 한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다리 수술 후 요양병원에 계셨고 아버지는 시골집에서 홀로 지내셨다. 아무도 모르게 소액 자동이체로 매달 병원비를 보냈고 가끔 전화로 괜찮냐 아들아 묻는 그 목소리 하나면 충분했다. 그런 그가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 왜 내 부모는 항상 조용히 있고 아내의 부모는 항상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지? 며칠 후 다시 어버이날. 남자는 여느 때처럼 아버지를 찾아뵈었다. 시골 마을 입구 아버지는 늘 그랬듯 낡은 모자에 목장갑을 끼고 나와 계셨다. 왔냐 바빴을 텐데 오느라 고생했지. 그 말에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허리 굽은 아버지가 웃으며 건넨 말. 너도 자식 키워보면 알지. 뭘 얼마나 해줘도 걔한테 받은 미소 하나면 다 된 거다. 그 말을 듣고 남자는 괜히 가슴이 저릿해졌다. 어색하게 웃으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다. 작은 거야. 커피라도. 아버지는 눈이 조금 커지며 됐다 임마. 하더니 얇은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순간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천천히 무언가를 눌렀다. 카메라가 아닌 영수증 앱. 현금 영수증 등록 완료. 그 행동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단순한 세금 공제 목적도 뭔가 남기고 싶어서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지금 부모님께 드리고 있다. 기록이라도 남겨야겠다. 누가 뭐래도 내 부모니까. 이 이야기의 시작은 현금 영수증이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그 행동은 아내에 대한 조용한 항의이자 부부 사이의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다. 어버이날 어떤 집은 웃고 어떤 집은 울었다. 그리고 어떤 집은 말없이 마음을 감췄다.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명품백 vs 5만원 봉투의 문제가 아니다. 가족 안에서 공정함이 무너질 때 생기는 정서적 박탈감. 경제력의 차이가 감정의 차이로 번질 때 생기는 부부 갈등.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배우자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관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가. 이 네 가지 주제를 통해 우리는 누군가의 작은 복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왜 그 복수가 결국엔 슬픈 선택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한다. 이건 단순히 어느 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어버이날이라고 이거 좀 준비했어요.
윤호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렸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식탁 위엔 멸치볶음, 감자조림, 된장국이 올라와 있었고 TV에선 뉴스 앵커가 무표정하게 원달러 환율을 웃고 있었다. 아버지는 봉투를 보며 한 박자 느린 미소를 지었다. 또 이런 걸 돈 쓸 때도 많은데.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동자에는 약간의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늘 그렇듯 조심스럽고 거절에 가까운 수영. 윤호는 얇은 반팔 셔츠 소매를 살짝 걷었다. 선풍기 바람이 이마에 닿았지만 마음속은 그다지 시원하지 않았다. 별거 아니에요. 작은 거니까 그냥 쓰세요, 아버지. 아버지는 입꼬리를 더 올렸다. 잇몸이 보일 정도로 웃었지만 그 웃음 뒤로 스치듯 지나간 침묵이 윤호의 가슴을 찌르듯 했다. 정말 작아서 미안하다는 듯한 그래도 받겠다는 눈빛. 그날 밤 윤호는 침대 머리맡에 누운 채 스마트폰을 켰다. 카카오톡 상단엔 아내가 친정엄마에게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다. 어버이날 선물 도착했어. 루이비통 매장에서 직접 골랐대. 다행이야, 맘에 드셨다니. 엄마가 명품백 처음이니까 기분 좋으실 거야. 그 밑에 배송 인증 사진. 윤호는 스르르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다. 초점 없는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다가 화면을 껐다. 어두운 천장 위에 작게 입을 벌렸다. 나는 그냥 커피값이라도 드렸는데. 윤호는 어릴 적부터 조용한 성격이었다. 말을 크게 하지 않고 속으로 삼키는 타입. 아버지도 그랬다. 무뚝뚝하지만 늘 집안일을 묵묵히 해냈다. 벽지가 뜯어지면 붙이고 전구가 나가면 갈고 고장난 변기는 뜯어서 고쳤다. 아무도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아버지를 보며 윤호는 표현 없는 사랑을 배웠다. 그래서였을까? 결혼 후 그는 아내가 친정에 드리는 정성과 선물들을 볼 때마다 속으로 삼켰다. 그래, 당신이 더 잘 챙기니까 고맙지. 우리 집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이번 어버이날은 달랐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저 뭔가 기준이 다른 것 같았다. 왜 나는 늘 조용히 챙기고 당신은 거창하게 티내는 걸까? 속으로 꾹꾹 눌러온 감정이 이번엔 턱 밑까지 차올랐다. 다음 날 아침 윤호는 출근 준비를 하며 무심히 물었다. 명품백 꽤 큰 돈이지 않아? 아내는 로션을 바르던 손을 멈추고 윤호를 돌아봤다. 응? 뭐 그래도 엄마잖아. 이번에 생신도 있고 어버이날도 겹치니까. 윤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닿지 못했다. 속에서 나도 우리 부모님 아들이야라는 외침이 일었다. 그는 칫솔을 입에 물고 세면대에 기대섰다. 찬물이 손끝에 닿았다. 얼음처럼 차가운 그 촉감이 묘하게 기분을 가라앉혔다. 윤호는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받아든 5만 원 봉투, 그걸 왜 현금 영수증 처리했는지. 어쩌면 복수였고 어쩌면 기록이었다. 나는 내 부모에게 드렸다. 적어도 그 흔적만큼은 남기고 싶었다. 윤호는 평소처럼 퇴근 후 집에 들어섰다. 거실엔 향초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달콤한 코튼 향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답답하게 느껴졌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5월 어버이날 기획전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고 밝은 분홍색 배경 위에 선물들이 나열돼 있었다. 또 뭐 사려고? 윤호가 가볍게 물었지만 목소리엔 무심한 톤이 묻어 있었다. 아내는 화면을 넘기며 말했다. 우리 오빠네도 이번에 친정에 현금 보낸다더라. 200 보냈대. 그래? 윤호는 신발을 벗으며 말을 이어가려다 말았다. 그저 왼쪽 엄지발가락이 조여드는 양말 속 불편함에 집중했다. 그 감각이 오히려 편했다. 불편함에 감정을 덮을 수 있었으니까. 당신도 받잖아. 우리 부모님은 받으면 부담스러워하셔.
백화점 상품권도 안 쓰셔. 그래서 현금으로 드리는 거잖아. 5만 원이 뭐야? 아내의 말은 날카롭지도 무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그 말투가 윤호를 더 아프게 했다. 감정을 기대하지 않은 말투, 너 왜 그리 예민하게 구냐는 듯한 그 표정. 윤호는 주방에서 물을 따라 마셨다. 찬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속은 여전히 텁텁했다. 나도 내 부모 자식인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끝내 삼켰다. 왜 이렇게 말이 어려운 걸까? 사랑받은 만큼 표현이 서툴러지는 건가? 그 순간 윤호는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회상 윤호의 초등학교 시절. 어린 윤호는 학교에서 연필을 잃어버렸다. 아버지는 그 연필이 왜 중요한지를 묻지 않았고 대신 안 쓰는 연필 몇 자루를 꺼내 내밀었다. 이거나 써. 괜찮아. 그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정작 윤호는 울고 싶었다. 왜냐하면 그 연필은 짝꿍이 처음으로 선물해 준 거였기 때문이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늘 뒤늦게 어딘가에 찌꺼기로 남는다. 그 감정이 자라 윤호의 어른 시절을 만들었고 지금 그의 침묵을 키웠다. 다음 날 아침, 윤호는 결심했다. 말하자. 이번엔 감정을 무시하지 말자. 커피를 마시는 아내의 맞은편에 앉았다. 손등이 유난히 하얘 보였다. 그 손으로 명품백을 골랐겠지라는 생각이 잠깐 스쳐갔다. 우리 어버이날 지출에 대해서 기준을 다시 세우면 어때? 아내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윤호를 바라봤다. 기준이라니? 나는 당신이 친정을 챙기는 거 고맙게 생각해. 근데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뭐라도 챙기면 항상 왜 그것밖에라는 눈치를 받아. 누가 그래? 당신이. 윤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삐걱거리는 문처럼 어색했다. 당신은 엄마한테 1,000만 원짜리 가방 사줬어. 난 내 부모님께 5만 원 봉투 드리면서도 죄송했어. 그걸 현금 영수증 처리했다는 말 들으면 뭔가 비참해. 그게 복수야? 아내의 눈썹이 살짝 들렸다. 감정이 일렁이기 시작한 표정.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그럴지도.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대화가 길어졌다. 대화라기보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토로였다. 난 늘 조용히 참는다고 좋은 남편은 아니야. 당신은 당신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지만 나는 표현하지 않는 걸 미덕이라 배웠어. 그런데 그게 자꾸 바보 같은 방식이 돼. 당신 앞에선.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그걸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 몰랐어. 근데 명품백은 솔직히 나도 과했단 생각 들어. 그건 좀 내 욕심이었나 봐. 윤호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끝에 닿는 체온, 미세한 떨림. 이해가 시작되는 감각이었다. 심리학 연구 상대적 박탈감의 부작용. 서울대 심리학과 김정우 교수팀은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공정성 인식이 무너지면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과 감정적 분리가 발생한다고 보고했다. 즉, 나는 덜 받고 있다는 감정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관계의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리적 균열이라는 것이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의 친정시댁 차별은 감정적 거리감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실제 감정 노동의 부담도 비대칭적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정리 공정하지 않은 건 금액이 아니라 태도다. 윤호가 느낀 정서적 박탈감은 5만 원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원하는 건 단지 같은 만큼이 아니라 같은 마음이었다.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이 겪는 갈등도 마찬가지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윤호는 매달 아내가 보내오는 지출 명세서를 받는다. 생활비 사용 내역이라는 제목의 매일 수십 줄의 엑셀 파일이 첨부된 그거.
처음엔 고마웠다. 알뜰하게 살아주는구나. 신뢰가 간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파일이 조용한 권력의 선언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윤호는 회사 회의실에서 회의 중이었다. 상사가 설명하는 슬라이드 뒤로 스마트워치가 진동했다. 이선영 5월 생활비 내역. 확인 후 피드백 주세요. 피드백. 윤호는 그 단어에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건 마치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 보고서 피드백 바람이라고 메신저를 보낼 때처럼. 1. 내가 더 벌지만 내가 더 작아졌다. 윤호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한다. 연봉은 아내보다 2배 가까이 많다. 그러나 가게의 의사 결정권은 늘 아내의 몫이었다. 결혼 초반 윤호는 아무 조건 없이 통장을 합쳤다. 아내가 계산에 밝고 물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경제관념이 없어. 당신이 해줘서 좋아. 그 말은 사실이었다. 그때까지는. 하지만 5년이 지나자 윤호는 카드 한 장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필요한 건 아내에게 요청했다. 이거 좀 사야 해. 이번 달 지출이 많아서 다음 달로 미뤄도 돼? 그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윤호에겐 심사였고 거절당할 수도 있는 요청이었다. 2. 서랍 속 카드와 주말의 침묵.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다. 윤호는 아내가 외출한 사이 안방 서랍을 정리하다 우연히 어떤 봉투를 발견했다. 카드. 백화점 카드. 윤호 명의였다. 하지만 그 카드는 한 번도 그의 지갑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 그 순간 윤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건 내 건데 왜 나는 몰랐지? 그날 저녁 윤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통장 다시 분리할까? 아내는 당황했다. 갑자기 왜? 그냥 조금 불편해서. 아내는 그날 아무 말 없이 식사를 끝냈고 밤이 되도록 말 한마디 없었다. 거실엔 TV가 켜져 있었지만 둘 사이엔 무음이 흘렀다. 3. 내가 벌어도 당신이 지배하면. 그 주 일요일. 윤호는 회사 후배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다. 그는 백화점에서 우연히 본 운동화를 기억해냈다. 묵직한 가죽, 클래식한 곡선. 그 운동화는 오래전 아버지가 신던 구두와 닮아 있었다. 사볼까? 또 생각했지만 그는 다시 핸드폰을 열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 운동화 하나 사도 될까? 12만 원인데. 답장은 10분 뒤 왔다.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 아들 학원비 카드값 나갔어.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 그러나 그 말은 마음속에 낙인처럼 찍혔다. 사도 될까? 라는 말 자체가 이미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보여주잖아. 그날 밤 윤호는 오래된 지갑을 꺼내 그 카드 한 장을 집어넣었다.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 천천히 눌러 지퍼를 닫았다. 4. 작은 반란. 이건 내 선택이야. 며칠 뒤 윤호는 그 운동화를 샀다. 영수증을 받으며 손끝이 떨렸다. 누군가 본다면 소심한 소비라 할 수도 있겠지만 윤호에겐 달랐다. 그건 선언이었다. 이건 내 돈이고 내 권리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 정도 소비를 내가 허락받지 않고 해도 되겠지? 기쁨과 죄책감이 동시에 찾아왔다. 그 감정은 마치 비 오는 날의 흙냄새 같았다. 지독히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무거운. 통장 분리를 말했을 때 아내의 눈빛. 그래. 분리하자. 며칠 뒤 아내는 그렇게 말했다. 의외였다. 담담했고 웃고 있었다. 그럼 생활비는 반반 낼까? 아니면 당신이 집세랑 교육비 더 내는 걸로 할까? 그 말에 윤호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계산이 시작되자 감정이 설 자리를 잃었다.
아니, 그건 좀. 윤호는 말끝을 흐렸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 그럼 다시 생각해봐. 우리 돈이 아니라 삶이니까. 그 말은 따뜻했지만 윤호는 그 안에서 또 다른 무게를 느꼈다. 나는 돈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하구나. 윤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문제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결정권을 갖게 되었는지에 있었다는 걸. 결혼 생활에서 권력은 종종 관심 없는 척 대신 맡기면서 생겨난다. 처음엔 편해서 나중엔 익숙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윤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내와 카드값을 나눠 계산했다. 크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그는 오래도록 계산기를 붙잡고 있었다. 내가 내 삶을 다시 계산하고 싶었어. 어버이날인데 그냥 넘어가긴 그렇잖아. 선영은 작년처럼 봉투를 준비했다. 시댁엔 5만 원, 친정엔 100만 원. 시댁 봉투는 약국에서 산 영양제랑 함께 종이봉투에 넣었다. 친정 봉투는 백화점에서 산 빨간 가죽 가방 속에 살짝 끼워 넣었다. 작년에도 그랬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그저 남편 윤호가 영수증을 정리하다가 물었을 뿐이다. 이거 친정 거야? 응. 이번엔 좀 크게 했어. 많이 크네. 그 말에 선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괜찮다고 믿었다. 자기 돈으로 한 거니까. 하지만 그날 이후로 윤호는 이상하게 조용했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말은 줄었고 웃음은 더 줄었다. 1.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다 알고 있는 감정. 어린 시절 선영의 집은 늘 조용했다. 아버지는 집안일에 무관심했고 어머니는 늘 일터에 있었다. 그러다 외할머니가 쓰러졌고 선영은 어린 나이에 직접 병원 수속을 밟았다. 그날의 땀 냄새,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몇 시간을 기다렸던 감촉은 아직도 생생하다. 엄마는 나중에야 도착했고 그날 밤 세 식구는 한솥밥을 먹으며 울었다. 그때 결심했다. 나중에 내가 엄마를 지킬 거야. 그 결심은 어른이 되어도 흐려지지 않았다. 엄마는 늘 같은 손맛으로 김치를 담갔고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일 때도 작은 방에선 항상 엄마의 된장 냄새가 났다. 그래서 선영은 돈을 모았다. 친정에만 몰아줬다. 사실 이유는 단순했다. 엄마는 날 키웠고 시어머니는 날 키운 게 아니니까. 2. 차별이 아니라 정이라고 믿는 순간. 당신도 엄마 좋아하잖아. 좋아하지. 그런데 왜 우리 엄마한텐 늘 기본만 하려고 해? 윤호의 말에 선영은 처음으로 흔들렸다. 기본이라니. 그 말은 꽤 날카롭게 박혔다. 그게 당신 엄마는 잘 사시잖아. 우리 엄마가 잘 산다고 해서 덜 챙겨도 되는 거야. 순간 선영의 눈이 흔들렸다. 그건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말하고 싶지 않았다. 내 엄마는 나 없었으면 진짜 힘들었어. 그럼 내 엄마는 덜 힘들었을까? 그 기준은 누가 정해? 윤호는 소파에 기대앉아 고개를 뒤로 젖혔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 숨결엔 오래된 감정이 실려 있었다. 나는 늘 이해하는 쪽이었어. 그래야 조용했으니까. 3. 정을 나눌 수 없는 숫자의 벽. 명절 아침이었다. 선영은 갈색 무늬가 있는 스카프를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어머니, 요즘 목 좀 시리다고 하셔서. 시어머니는 웃으며 받았다. 고맙다. 선영아.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거 얼마야? 선영은 조금 당황했다. 그냥 별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얇은 투명막 같은 감정이 붙어 있었다. 그 순간 선영은 예전 자신이 엄마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다른 집 며느리는 몇십만 원짜리 목걸이도 사들인대.
나도 그런 거 해드리고 싶어. 그 말에 엄마는 너 마음만으로도 충분해라고 했었다. 그리고 지금 선영은 시어머니에게 마음만 드렸고 그 마음의 가격은 별거 아니에요 라는 말에 갇혔다. 4. 복수처럼 발급한 영수증. 윤호는 카드 내역을 확인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친정 가방 이거 영수증 처리했어. 응. 내가 현금 영수증 신청했어. 내 명의로. 왜? 그냥 세금 줄이려고.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표정은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부엌 창가로 가더니 문을 열고 담배를 물었다. 찬잎이 부딪히는 소리, 가스레인지의 희미한 파란 불빛, 윤호의 손끝에서 담배가 천천히 타들어갔다. 그 모습은 마치 조용한 저항처럼 보였다. 그래. 당신이 다 정했으니까. 나도 조용히 숫자로만 대응할게. 침묵으로 돌아온 감사. 며칠 후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가 도착했다. 스카프 잘 받았다. 따뜻하다. 고맙다. 간단한 세 줄. 선영은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한 번도 선물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 반면 엄마는 가방을 받고 한참을 전화했다. 가죽이 부드럽다. 색이 얼마나 고급스럽다. 그리고는 이모에게 자랑하고 또 사진을 찍어 보냈다. 그 차이는 단순했다. 받는 사람의 표현 방식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기대치 때문이었다. 선영은 알고 있었다. 나는 엄마가 고마워했으면 해서 좋은 걸 해드렸고 시어머니에겐 최소한의 예의만 지켰다. 벽은 비교가 아니라 반복에서 생긴다. 한 번은 우연히 아들 민재가 말했다. 왜 할머? 네 집엔 매번 좋은 거 사가. 그건 말이야. 선영은 말문이 막혔다. 민재의 말은 정확했다. 아이들은 모든 걸 기억한다. 심지어 봉투의 색도 그 안의 분위기도. 벽은 그렇게 생긴다. 비교가 아니라 습관적인 반복에서. 그날 밤 선영은 윤호에게 물었다. 우리 내년부터는 두 집 다 똑같이 하자. 그게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 윤호는 놀란 듯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좋아. 그리고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서로에게 진짜 고마워가 어색하지 않은 날이었다. 선영이 아들 민재와 함께 친정에서 저녁을 먹고 돌아온 날이었다. 식탁에 앉자마자 윤호는 묻지도 않고 국을 한 숟갈 떴다. 그리고 멈칫. 국 속엔 큼직한 갈비 2대가 통째로 들어있었다. 이거 오늘 뭐 좋은 날이야. 윤호의 목소리는 놀라움 반, 경계 반이었다. 선영은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으며 말했다. 아니, 그냥 친정 가서 남은 거 싸운 거야. 엄마가 해준 거. 윤호는 잠깐 멈췄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온몸의 기류가 달라졌다. 식욕도 말도 줄어든 윤호는 고기를 입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집에서 당신 친정 음식 안 먹은 지 얼마나 됐지? 왜 그래? 그냥 좀 남아서 아깝잖아. 아깝긴 하지. 그런데 우리 엄마가 보낸 건 유통기한 지난 거라고 냉장고도 안 열더니. 그 말에 선영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부엌 창밖에선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와 부스럭거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흐르고 있었다. 1. 마음의 저울은 무겁지 않아도 기울어진다. 윤호의 엄마, 즉 시어머니는 1년에 2번 택배를 보낸다. 겨울엔 손수 만든 동치미와 굴비, 여름엔 고추잎 무침과 오이지. 포장은 투박하고 메모 하나 없이 꾸러미만 덩그러니 들어있다. 선영은 그걸 받으면 언제나 조심스럽게 확인한다. 혹시 새거나 냄새나진 않을까? 한 번은 택배 박스 아래에서 살짝 물이 배어 나와. 이건 좀 그렇지 않아? 하고 속삭이듯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윤호는 아무 말 없이 박스를 들어 쓰레기 봉투에 던졌다.
선영은 그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지만 윤호가 처음으로 엄마 대신 그 사람이라고 부른 걸 잊지 못했다. 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말하지 않는 선택. 사실 선영은 시어머니가 싫지는 않았다. 조용하고 말이 없고 간섭하지 않아서 편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다. 이 사람은 나한테 기대하지 않으니까. 나도 무심해도 괜찮은 거지. 하지만 윤호는 달랐다. 그의 기억 속 어머니는 손이 거칠고 말수가 적지만 한 번도 사랑해라 말하지 않아도 늘 아들을 먼저 챙겼던 사람이었다. 그런 엄마가 보낸 음식을 선영이 받자마자 냉장고 깊숙이 밀어두거나 몰래 버릴 때면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문고리 잡는 손에 힘을 줬다. TV 리모컨을 힘껏 눌렀다. 식탁을 치울 때 그릇이 조금 더 요란하게 부딪혔다. 말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건 그냥 참고 있는 중이었다. 3. 사소한 배려는 결국 사라지는 말 한마디에서 생긴다. 민재는 아이답게 모든 걸 기억했다.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네 갈 때는 과일도 싸가고 삼겹살도 사가는데 왜 아빠 할머니 집엔 안 사가? 선영은 당황했다. 아이 앞에서는 뭐든지 공정해 보여야 했다. 그래서 얼버무렸다. 그건 그냥 내 외할머니가 고기를 좋아하시잖아. 그럼 아빠 할머니는 고기 싫어해? 순간 거짓말이 혀끝에 걸렸다. 그리고는 꿀꺽 삼켰다. 선영은 민재의 얼굴을 바라봤다. 커다란 눈, 붉게 익은 볼, 손톱 끝에 묻은 초콜릿 자국. 아무 죄도 없는 얼굴이 잊고 있던 죄책감을 들춰냈다. 그날 밤 윤호는 식탁을 치우며 말했다. 민재 말 잘하더라. 무슨 말? 그냥 정직하더라. 그 한마디가 선영을 붙잡았다. 작은 웃음도 나지 않았고 대꾸도 할 수 없었다. 4. 미안하단 말을 타이밍 놓치면 평생 묵힌다. 며칠 뒤 선영은 시어머니 댁으로 갔다. 손에는 마트에서 산 소고기 3팩과 포도 한 상자. 그리고 손수 쓴 짧은 쪽지 하나. 어머니 늘 감사해요. 이번엔 제가 좀 늦었죠. 시어머니는 눈이 조금 커졌다. 어머 이게 뭐니? 그냥 민재가 외할머니만 챙긴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말을? 그 말에 시어머니는 웃었다. 진짜 웃었다. 그 웃음엔 기쁨도 안도도 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윤호는 조용히 국을 데우며 말했다. 잘했어. 그 한 번의 차이가 마음을 많이 달라지게 하더라. 말하지 않으면 생기는 감정의 빚. 사실 예전엔 조금 섭섭했어. 윤호가 드물게 고백했다. 당신은 늘 엄마한테만 따뜻하고 우리 엄마에겐 그냥 의무처럼 대했잖아.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끄러웠고 후회스러웠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된 벽처럼 단단했다. 내가 엄마를 더 챙긴 건 그냥 익숙해서야. 그럼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텐 차갑게 해도 돼? 그 말엔 대답할 수 없었다. 사람은 때로 사랑받은 만큼만 사랑을 주려고 한다. 하지만 가족은 때로는 먼저 줘야 뒤늦게 이해받는다. 그날 밤 서로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은 두 사람은 TV 소리와 부엌에서 끓는 주전자 소리만 들으며 가만히 손을 맞잡았다. 그 손끝엔 늦은 사과와 늦지 않은 회복이 조심스럽게 얹혀 있었다. 고장 명절 한 끼, 생신 선물 하나, 봉투에 들어간 몇만 원이 마음을 갈라놓는 경계선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하지 않았을 뿐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뿐이고 때로는 조심스럽고 때로는 귀찮아서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은 감정은 언젠가 쌓여서 빚이 됩니다. 그건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관계라는 이름의 감정 빚이죠.
누군가는 억울했고, 누군가는 외로웠고, 또 누군가는 섭섭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참았다고 해서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묻어둔 마음은 언젠가 표정을 바꾸고 식탁 위에 놓인 고기 한 점 말 한마디, 택배 상자 하나에 튀어나오니까요. 우리는 종종 친정과 시댁 사이를 공정하게 나누려 했습니다. 이쪽에 얼마 썼으니 저쪽에도 똑같이. 이번엔 친정이니까 다음엔 시댁. 그러나 마음은 셈법이 아닙니다. 사랑은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건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커다란 선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화 한 통, 잘 드셨어요? 하는 문자 한 줄, 마주 앉아 밥 한 끼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단단한 끈은 돈도 체면도 도리도 아닙니다.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용기 내서 말하는 그 순간입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마음속에 억울함이 한 줄, 섭섭함이 한 조각, 혹시 조용히 묻혀 있진 않나요? 오늘 밤 누군가에게 조용히 건네보세요. 내가 그때 미안했어. 혹은 그때 그 말 사실 서운했어. 늦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다시 꿰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